안녕하세요. 저는 국선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40대의 남성입니다. 저도 변호사 일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그런 변호사는 아닙니다. 사실 국선 변호인을 주로 하는 변호사는 공익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 돈벌이가 되진 않습니다. 어쩔 때는 남들보다 몇 배로 바쁘게 살면서도 대기업 직장인보다도 못 버는 달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국선 변호인 일을 하는 것은 전부 저의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힘없고 돈 없어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것이겠죠. 철부지였던 제가 변호사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전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나를 수없이 괴롭혀온 그놈 때문에 저도 말 못할 억울할 일을 겪었었고 어떻게든 그 고통과 괴롭힘에서 벗어나고자 제가 이 약 물고 여기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놈이 제게 줬던 상처와 아픔들은 평생 가도 씻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랬던 제 원수를 수십 년 후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보면 참 세상이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 질긴 악연의 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릴 적 저는 외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왔습니다. 가난한 형편 탓에 어린 시절 방황을 일삼던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 혼자 저를 낳으시고 한창 엄마 품이 필요한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런 가정사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존재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어머니 존재 역시 기억에도 없이 여태 인연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있으면서도 고아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거두실 만한 형편이 되진 않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으셨고 없는 형편에도 어떻게든 저를 보살펴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 아버지 모르고 할머니에게만 의지해 자랐던 저는 기쁘신 할머니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건강히 자라 어엿한 국민학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아끼셨지만 다른 아이들 부모님처럼 저를 가르치거나 할 여력은 되지 못하셨고 그 시절 그 형편에 유치원 같은 곳은 가보지도 못했던 저는 학교에 들어가서야 겨우 한글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서야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저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과 많이 다른 저희 할머니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할머니만 있으면 된다 했던 제가 어느 날부터 주름 많고 냄새나는 할머니가 창피해하기 시작했죠. 그 후로 할머니가 학교로 찾아오시는 걸 부끄러워했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를 보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온통 짠지에 남을 뿐인 할머니 반찬이 창피하여 도시락을 숨기던 저는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된다며 거짓말까지 했고 저는 할머니가 제 속을 모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또래의 아들이 있는 젊은 아주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할머니를 보고 저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애들이 이런 거 해주면 잘 먹나? 그럼요 할머니. 요즘 애들은 소세지 하나면 환장해요. 도시락 반찬에 그런 거 없으면 안 먹죠. 태식이도 좋아할 거예요. 아유, 내가 다 늙어가지고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건 하나도 모르겠어. 애가 학교 가더니 내가 창피한지 학교도 오지도 말라 그러고 친구들 데려올 생각도 안 하더라고. 저번에는 애 생일이라고 시루떡 쪄둘 테니 애들 불러오라 그랬더니 케이크 안 해주면 안 데려온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내가 뭘 해줘야 하는지 아는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어서 속이 상하네. 할머니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것을 알게 된 저는 그 후로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머니의 정성을 무시하고 노력을 꺼려 했는지 할머니의 속상한 마음을 안 뒤로는 그 일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할머니에게 좋은 손자가 되기 위해 말썽 부리지 않고 지냈고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 제가 할머니에게 보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중학생이 되고 뜻하지 않았던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할머니의 고단함을 알고 있던 저는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빼놓지 않으려 했었어요. 급식비나 학비 지원같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최대한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할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죠.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게는 도움되는 지원들이 누군가에게는 무시하고 놀릴 만한 거리였던지 같은 반이었던 친구 하나가 제 집안 사정을 알고 난 후부터 저를 놀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김태진이라고 학교에서 양아치들과 어울려 다니는 일진회 아이였습니다. 요즘도 학교 폭력이니 일진들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학교 다닐 그 시절에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말썽 부리지 않고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던 저로서는 평소에는 말 한 번 섞을 일 없는 아이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사정을 알게 된 후로 태진이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공짜로 급식 먹고 공짜로 학교 다닌다며? 이 새끼 이거 완전 거지 새끼 아니야? 너 고아야? 집에 돈이 없어? 왜 남의 돈 받으면서 사냐? 야, 너 우리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사는 건데 우리한테 좀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 태진이네 집은 우리 집과 형편이 많이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기부금도 많이 내시고 돈 걱정 한번 할 일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집 아이였죠. 저는 가끔 그런 태진이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돈 걱정, 사는 걱정 하나 없이 학교에서도 다른 아이들 위해 군림하며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살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으나 약육강식 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제 처지가 비참하고 초라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자기 부모님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형편이 어려운 내가 자기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말이에요. 평생 돈 걱정 한번 해볼 일 없었을 그 아이는 심지어 제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제 돈으로 자신이 먹을 빵을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웬만한 괴롭힘은 버텨내던 저도 그 일만큼은 그냥 시키는 대로 당할 수가 없었어요. 용돈이 아까웠던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힘들게 버신 돈을 그렇게 쓰고 싶지가 않아서였죠. 결국 저는 그날 처음으로 태진이에게 반항을 했고 그날의 일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너가 먹을 빵은 너가 사와. 나 돈도 없고 그렇게 못해. 야, 아무리 거지라도 500원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내 돈이지. 너 빵 사줄 돈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거 사 먹을 돈으로 내 거 사오라고. 너도 돈 없는 거 아니잖아. 왜 나한테 그래? 나 그렇게 못해. 야, 이거 봐라. 이게 내가 요즘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만만한가 봐? 너 진짜 크게 혼나고 싶냐? 그리고 이제 괴롭히는 것도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냥 내가 집안이 가난하고 지원금 받는다는 이유로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게 너한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야?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나한테 화도 내? 너 정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래? 이래서 너 같은 놈들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겠다. 너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어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 그렇게 말을 했던 태진이는 며칠 뒤 자기 패거리들과 합작해서 저를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10만 원이 들어있는 자기 지갑이 없어졌다며 그 범인으로 저를 몰아간 것이었죠. 선생님! 제가 김태식이 태진이 지갑을 가져가는 걸 봤습니다.
주번이라고 가장 늦게 나오면서 그때 돈을 가져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선생님, 저 아니에요. 저 정말 아니에요. 이미 목격자까지 만들어져서 다들 저를 범인으로 몰고 갔고 심지어 공정하셔야 할 선생님까지 저를 도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너 정말 태진이 지갑 안 만진 거 맞아?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해결해 줄게. 선생님, 저 정말 억울해요. 믿어주세요. 저 정말 아니에요. 너가 그런 걸 봤다는 애가 몇인데 이렇게 계속 발뺌한다고 되겠냐? 그거 태진이랑 걔네들이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저 도둑으로 만들고 싶어서 없는 돈 잃어버렸다 그런 거라고요. 야, 태진이가 없는 집 자식도 아니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해? 태진이 걔도 10만 원이 아까워서 범인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같은 반에 도둑이 있는 게 무서워서 잡겠다는 거다. 너가 이실직고만 하면 10만 원은 안 돌려받고 용서하겠다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왜? 집안이 어려워서 그 돈이 탐이 났냐? 아니면 어디 돈 필요한 일이라도 있었어? 제가 정말 아니라고 몇 번이고 말을 해봤지만 제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난한 제 형편 때문에 선생님까지도 저를 도둑이라고 확신하고 계셨고 모두들 제게 사실을 말하라며 추궁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일로 도둑으로 몰려 학교로 할머니를 모셔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로 할머니를 학교로 모시게 한 제 스스로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말을 믿어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기부금 내는 돈이 얼마인데 내 자식을 저런 도둑놈이랑 같이 가르쳐야겠어요? 대체 선생님들이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학교에서 애들이 돈을 훔쳐요? 태진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그냥 넘어가시죠.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고 벌써부터 10만 원 돈 건드릴 나이면 아예 퇴학시켜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뒀다가 다른 애들까지 물들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이고, 안 됩니다. 퇴학이라니요. 우리 태식이 그런 애 아닙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 우리 태식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할머니 손자,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애가 벌써부터 반란 까져서 이게 대체 뭐예요? 예, 다 제 탓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예, 너는 너희 할머니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반성은 하니? 하긴 할머니랑 사는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할머니는 돈과 권세를 이용해서 저를 퇴학시키겠다 엄포를 놓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지켜주고 싶으셨는지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저를 위해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는 피가 끓었지만 저도 할머니를 위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 도둑으로 낙인이 찍혔고 선생님과 아이들의 멸시를 받으며 태진이 앞에서도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할머니가 학교로 와서 그런 수모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는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며 힘든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틴다고 버텨보긴 했지만 그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도 지겨웠고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것도 속상했습니다. 태진이라는 놈은 부모 잘 만난 덕에 남을 괴롭히면서도 떳떳하게 살고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것이 어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학교에서는 공정과 공평에 대해 배우고 있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왜 세상은 벌써부터 내게 냉담한 건지 저는 그런 세상을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돈과 권력이 없으면 계속 무시를 당할 거라는 생각에
이런 억울한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수단은 오로지 공부만이라 생각하며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해본 적도 없고 흥미도 없었지만 저는 독을 품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길을 걸어야 했고 당장 학교 내에서도 좋은 성적만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가 선생님들 눈밖에 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네요. 그렇게 저는 안 하던 공부를 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는 요령을 몰라서 무작정 교과서만 달달 외우기도 하고 안 하던 공부를 한다고 코피를 쏟기도 했지만 그런 노력 덕분에 제 성적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어느 수준부터는 선생님들도 제게 아는 체를 해주기 시작하셨죠. 운이 나쁘게도 태진이와 저의 인연은 같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졌고 그곳에서도 태진이의 괴롭힘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제게 관심을 두시는 선생님들 때문인지 이전보다는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다행이라 해야 하는 제 신세도 우스웠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씩 나아져가는 제 신세를 바라보며 더 열심히 공부에 목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는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했고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원했던 졸업인지 당시에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쁨보다 김태진이라는 지긋지긋한 인간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더 행복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나를 따라다녔던 그 아이의 괴롭힘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옥과 다름없었던 학창시절을 뒤로한 채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출세길을 위해 여전히 공부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로스쿨을 나와야 하고 돈이 없으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절이지만 그때만 해도 개천용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법조인의 꿈을 가지게 된 저는 그 중에서도 판검사를 꿈꾸게 되었죠. 법복을 입고 멋들어진 제 미래를 꿈꾸며 하루 왼종일 공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도 번번이 떨어진다는 사법고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더군다나 타고난 머리보다는 끈기로 버티고 있던 저는 더더욱 노력을 거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여태 고생하시고 여전히 저를 챙겨주시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사시에 합격해 출세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가 몇 년간 사시를 준비하다 보니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저희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할머니의 지인들이다 보니 저마다 사정들이 참 딱하기 이루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잘 모르고 속아서 돈 떼어먹힌 사연, 집주인이 보증금 떼어먹고 안 내어준다는 사연, 보증인 줄 모르고 도장 찍었다가 보증비 떠하는 이야기들까지 전부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태식아,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사람이 사정이 너무 딱하다. 이런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셔야지. 내가 진짜 변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도와드려. 갔더니 몇백만 원이나 달라고 그랬단다. 그 사람들 전부 당장 오늘 버티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거기 갖다 줄 돈이 어디 있겠어. 다들 못 배우고 몰라서 억울한 일 당한 건데 참 불쌍하기도 하지. 저도 아직 준비생이니 정말 법조인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그분들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다 보니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세상에 나 말고도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이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가 나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그저 출세하고 싶어 판검사를 생각했던 제가 국선 변호사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첫 시작이 되었죠. 이후 저는 무사히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고 연수원을 졸업한 뒤로 곧장 국선 변호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돈은 안 되고 일은 힘든 생활이었지만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자부심 하나로 이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변호를 맡게 된 의뢰인이자 피고인으로 말이죠. 바로 제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질기고 오래된 악연이었던 태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피고인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도 동창인 김태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인이 되고 국선 변호인이 되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살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동명이인을 만나더라도 꼭 그 아이를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언젠간 단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죠. 그러면 꼭 그놈의 면전 앞에서 과거의 치욕을 꼭 갚겠다고 수십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녀석을 피고인과 변호사 신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처음 변호인으로서 접견하는 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속마음도 모르고 녀석은 저를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이내 제가 동창 김태식인 것을 알고는 반가워하더군요. 저 변호사님 혹시 땡땡 중학교랑 땡땡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내 친구랑 너무 닮았는데. 네, 두 군데 모두 제가 나온 출신 학교가 맞습니다. 그럼 맞네. 오, 태식이 변호사 됐어? 우리 빵셔틀 태식이가 이제 변호사야? 야, 나 기억 안 나? 나 태진이야, 김태진. 그만하지. 지금 친구 사이로 만난 자리도 아닌데. 오, 태식이 많이 컸네. 너무 오래되어서 자기 위치를 잊어버린 거야? 진짜 옛날 기억나게 해줘야 하나? 야, 태식아, 빵 좀 사와봐라. 뭐? 장난이야, 장난. 네가 너무 진지하니까 장난친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예전에 친구들한테 너 사법고시 붙었다고 듣긴 들었는데, 야,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냐? 근데 뭐야, 너도 한눈에 나 알아봤을 거면서 모른 척하는 거야? 아이, 좀 섭섭하려고 하네. 그 녀석은 아직도 자신이 최상위 포식자 노릇을 하고 있던 학창시절에 머무는 듯 했습니다. 반가워하던 처음의 모습과 달리 자신과 다르게 덤덤한 제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은지 꽤나 분위기를 잡으려 하더군요. 당연히 알아봤지. 내가 너를 기억 못할 리가 있나. 근데 한가하게 옛 추억이나 꺼내서 회포를 풀만한 상황이나 장소는 아니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징역 판결 받을 수도 있는데 사사로운 감정 풀 필요는 없잖아. 그래, 뭐 우리 사이가 그럴 만한 사이는 또 아니긴 하지. 근데 태식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별거 아니니까. 너가 신경 쓸 건 별로 없어. 어차피 내가 아무리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해도 겨우 가정폭력 초범인데 그거면 징역 몇 개월 아니냐? 그것도 반성하는 모습 조금만 보이면 집행유예고. 나도 대충은 알아, 임마. 이미 아내랑 갈라서려고 미리 이것저것 나도 알아봤어. 녀석이 범죄자로 피고인 조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 중인 이유는 아내에게 가정폭력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주워들은 말은 있는지 집행유예라는 말을 들먹이며 별것 아닌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사실 아는 척하는 것보다 어이가 없었던 건 재벌은 못 고쳤는지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것에 있어서 조금은 죄책감도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알아봤다고? 너 법정 가서도 그렇게 말하면 계획범죄가 되는 건 알고 말하냐? 요즘 점점 가족폭력에 대해서 처벌이 강해지고 있어서 좀 전같이 말하면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알아? 사건의 심각성도 확인 안 해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받을 거라고 단정짓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오, 태식이 완전 프로페셔널하네. 어찌됐든 네가 내 변호사니까 열심히 좀 해줘. 내 말대로 심각한 상황이면 네가 감형받게 해줘야지. 글쎄,
나도 사건 봐서 정 힘들다 싶으면 사임해야지. 근데 너 예전에는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냐? 그런데 웬 국선 변호인? 아, 부모님 돌아가셨고 유산은 받긴 했는데 네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돈이 좀 없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라. 아 그래, 국선 변호사가 이혼 소송도 해주냐? 아 나 아내가 이혼 소송도 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친구인 네가 도와주면 좋잖아. 아 거기다 이번 재판과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당연히 친구 부탁인데 해주는 거지? 야 태지가 잘 부탁한다. 야 자식, 내가 네 덕을 보는 날도 있네. 과거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건방진 모습에 사임을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도 죄책감 없는 놈을 변호하면 뭐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어서 하는 녀석의 말에서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녀석의 입으로 직접 한 말실수에서 말이죠. 바로 돈이 없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사실 넉넉한 형편의 녀석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받는 것도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내를 폭행하고 형사재판과 함께 이혼 소송을 당할 것을 아는 놈치고는 느긋한 모습이 더욱 수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돈이 없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건 분명 은닉한 재산이 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태진에게 복수를 하는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에 펼쳐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녀석의 이혼 소송도 제가 변호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눈앞에 있는 형사재판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녀석과 매일 마주 앉아 상황을 듣고 상황에 맞춰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변호사이기에 최대한 녀석의 처벌을 낮추려 노력하는 일 또한 심적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녀석이 알고 있던 것처럼 굳이 제가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아주 약한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기에 녀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야 했어요. 그래서 매번 재판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제 감정을 억누르고 평소 다루던 사건들과 똑같다며 제 자신을 세뇌시켰습니다. 제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곤 태진이 녀석은 우리 사이가 과거로 돌아간 걸로 착각을 했고 저를 점점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저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 외에도 고충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재판장에서 마주친 녀석의 아내분 때문이었죠. 김태진 그 녀석이 저지른 가정폭력을 알고 있던 탓에 아내분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판 내내 아내분을 마주치는 일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 되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마침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재판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측에서는 이 부분이 납득할 수 없었겠지만 최종 판결로 저는 어쩔 수 없었고 곧장 이혼 소송을 하셨죠. 그러한 이유로 저는 다시 한번 태진이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재판 판결로 받은 가정폭력뿐만이 아니라 외도까지 추가가 된 이혼 소송으로 규칙 사유도 굉장히 복잡했지만 역시나 태진이는 느긋했습니다. 이미 서류와 계좌 내역까지 모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그런지 여유로웠죠.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했지만 아직 녀석의 신뢰를 덜 얻은 것인지 좀처럼 말을 하지 않더군요. 야 태식아, 어떠냐? 문제될 게 좀 보여?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내가 네 재산 내역을 확인했는데 정말 이게 전부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얼마 나가지 않는 이 땅 하나밖에 없을 리가 없잖아. 진짜 그거 2개 남았어. 너도 알잖아. 내가 명품을 좀 좋아하냐? 거기다 도박까지 해서 싹 다 날려먹었다니까. 그나마 그 땅은 산다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판돈으로 못 바꾼 거지. 집은 살고 있으니까 팔 수가 없는 거고. 아내분 측에서 네 재산 조회하는 방법은 있어. 괜히 그러다 걸리면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처벌 받는다니까? 너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야. 알고 있지? 나한테까지 속이려고 하면 안 돼.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거짓말하면 나도 사임할 수밖에 없다고. 야, 너는 그냥 학교 때처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너나 모르냐? 너도 나랑 학교 생활에서 알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또 철두철미한 놈인지. 애초에 이런 날 올 줄 알고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걱정 마. 지금은 금융감독원 할아버지가 찾아와도 나한테 있는 재산은 거기 종이에 있는 것밖에 없다고 한다고. 그리고 너가 겪어서 알 거 아니야. 내가 수입도 없으니까 이전 재판 때 법원에서 내가 돈이 없다고 국선 변호사인 너를 붙여준 거 아니야. 나 진짜 돈 없어. 하여튼 정말 없다는 소리지? 혹시 나중에 상대방 측에서 알아내면 그땐 나도 그만둔다. 아이씨, 알았다고. 태식아, 너는 그냥 내가 말한 토대로 법정에서만 잘 싸워주면 돼. 내가 그 여자한테 돈만 조금 주게 해주면 된다고.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태진이는 저에게도 경계심을 풀지 않았고, 그의 조급해진 저는 나름대로 은닉한 재산을 조사해보았지만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2년 안에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야 녀석의 아내분께서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녀석이 숨긴 재산을 찾으러 무리를 해서 의심을 받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를 쌓은 후 찾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고, 그날 이후로 다시 녀석의 변호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태진이 녀석은 큰 피해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저 덕분에 그러한 결과를 받았다고 할 순 없었지만 태진이 녀석은 돈 10원이라도 더 아끼게 되었다며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이 나 있던 태진이는 저를 데리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맞지 않는 비싼 술집으로 갔습니다. 태식이, 다 네 덕분이다. 옛날에 같이 놀던 놈들은 지금 하나같이 쓸모없는 놈들인데 내가 괴롭혔던 놈이 나한테 도움을 주네. 연속된 재판 내리 네가 노력해줘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고맙다, 태식아. 그리고 좀 많이 늦었지만 그때는 학창시절에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니까 우리 없던 일로 하고 이제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서로 부탁도 하고 친하게 지내자. 나야 내 일을 한 건데 고생은 무슨. 어쨌든 네가 나한테 수고했다는 뜻으로 사는 거니까 빼지 않고 잘 마시마. 태식이 정말 많이 변했다니까. 아닌가? 예전에 내가 너를 못 알아본 건가? 그제서야 태진이는 저에 대한 경계를 푸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직 저를 졸로 보는 덕분인지 이것저것 저에게 떠들기 시작했죠. 어떻게 남자가 여자 하나만 두고 사냐? 안 그래? 여러 여자를 품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인데 어떻게 결혼에 묶여있냐고. 그래서 아내와 헤어지면서까지 만나고 있는 여자와도 결혼을 안 하겠다고? 당연히 안 하지. 걔도 딱 내 돈 돌려받을 때까지만 만나는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우, 이놈의 입. 내가 또 취해서 별말을 다 하네. 에이씨, 그래. 태식이는 내가 믿지. 중학교 때부터 따지면 내 밑에 몇 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이혼 소송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사실 내 돈 전부 지금 여자친구한테 옮겨놨어. 내가 그 돈 세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다고. 그 개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면 내가 이혼하면서 돈을 오히려 받아야 하는 건데. 그토록 찾고 있던 은닉재산 전부가 그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방법도 다양하게 몇 년에 걸쳐서 돈 세탁을 하고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어 그 여자에게 다 옮겨놨더군요. 그러한 방법과 노력도 놀라운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너희 부모님께서 돈이 많으신 건 알았지만 그렇게 많았어? 그리고 아내 측에서도 네가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던데? 너 괜히 허풍 떠는 거 아니야? 허풍? 이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나 보랭이가. 야, 이건 나랑 같이 일하는 애들 빼면 모르는 건데 특별히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좀 돼. 이 건이 줄타기급으로 위험한 일이라 안 그래도 아는 변호사가 있었으면 했는데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혹시 나중에 이 건으로 나 잡혀 들어가면 그때 이 형아 또 구해주러 와야 한다. 알겠지? 녀석은 불법적인 사업까지 손을 대고 있었고 그로 인해 꽤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 차례 술자리와 밥을 먹으며 녀석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저는 녀석에게서 여러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들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죠.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법 많은 양의 정보와 증거들이 모였고 이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소송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것들을 가지고 태진이와 이혼한 아내분을 찾아가게 되었죠. 당연하게도 전처분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죠?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시려고 오셨나요? 그런 거라면 됐습니다. 어차피 변호사라 어쩔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더 불편하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분 재산이 겨우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남편 변호를 맡은 분께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변호사분께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판결난 이후에 제가 남편분 은닉 재산을 알아냈고 입증할 증거들도 있어요. 아내분만 원하신다면 소송으로 못 받으신 아내분의 정당한 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죠? 솔직히 당황스럽고 무슨 속셈인가 걱정도 되네요. 괜히 평판만 깎일 행동을 왜 제안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세한 제 사연은 소송 준비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충 말하자면 그 녀석에게 복수를 하는 게 제 평생의 소원 중 하나입니다. 제 말을 듣고도 오랜 시간 고민을 하던 아내분은 고심 끝에 소송 제안을 허락했고 이에 곧장 소장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소송에 아내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된 태진이는 난리를 쳤습니다. 야, 김태진! 너 미쳤어? 너 이러려고 나한테 접근하는 거야? 누가 접근을 해? 내가 네 변호 맡겨달라고 부탁했어? 너가 의뢰했잖아. 이 거지 새끼, 빵 셔틀 하는 놈을 불쌍해서 올려줬더니 사람을 배신을 해. 야, 너 변호사가 의뢰인 비밀 누설하는 게 문제되는 거 몰라? 너 내가 돈 숨긴 거 나한테 들었잖아. 돈만 많아가지고 머리통에 든 것도 없는 게 맨날 법 타령은. 그렇게 법을 잘 알면 네가 변호사 하지 그랬냐? 법정에서 너 스스로 변호하지 그랬어. 그리고 너가 말하는 게 변호사 윤리규약인데 내가 너랑 사건 끝나고 알게 된 걸 위반으로 볼 수 있겠어? 누가 누구한테 설교를 하려고 해? 뭐? 이 새끼가... 우리 변호사가 말하는데 이번 소송이 저번 이혼 소송이랑 연결되어 보인다고. 네가 수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란다. 뭐 그런 건 알고 법법하는 거냐? 하기야 너 따위 국선 변호사가 제대로 된 로펌 변호사 발끝이라도 따라가겠냐마는. 너 진짜 변호사 사무실 간 건 맞아? 또 어디서 대충 네 상황 속이고 너 편한 대로 상담만 한 거 아니야?
저번 건 이혼 소송이고 이번 건 은닉재산 분할이잖아. 더군다나 저번 이혼 소송에서는 네가 나까지 속여서 재산 분할 가지고는 쟁점이 되지도 않았고, 분쟁 실체가 저번에는 이혼, 이번에는 은닉재산인데 무슨 헛소리야. 너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빵 처먹을 시간 됐나 보다. 그럼 태진아, 빵 잘 처먹고 우리 법원에서 보자. 그 통화 이후 법정에서 만나게 된 녀석과의 소송은 싱거울 정도였습니다. 소송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보다는 계속해서 합의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상대방 측 변호인 또한 너무 명확한 증거들로 인해서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을 거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입고자 합의를 계속해서 제안을 했겠죠. 하지만 당연히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제외하고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불법적인 사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태진이의 소유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증명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송에 승소하게 된 저는 이번 소송의 판결과 모아왔던 증거들을 재차 경찰들에게 공익제보로 신고를 하게 되었죠. 곧장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녀석은 집행유예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엔 꽤나 긴 실형을 받을 사건으로 말이죠. 제 평생의 안주거리였기에 사건의 진행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었습니다. 돈이 묶인 탓에 분명 이번에도 국선 변호인과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 돈이 났는지 규모가 있는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듣게 되니 제가 놓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여자친구를 이용해서도 복수가 가능했었어요. 녀석이 저를 만나 떠드는 3개월 내내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이나 가벼운 만남이라는 걸 암시하는 말을 모두 녹음해놨으니 말이죠. 저는 수많은 녹음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여 태진이 옆에서 끝까지 남아주고 있던 여자친구이자 상간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야 자신의 오빠가 그럴 리가 없다며 부정을 하고 있었지만, 수십 분 동안 이어지는 사실들에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더군요. 그 다음 재판에 있어 갑작스레 변호인이 바뀐 것을 보면 유일하게 태진이 옆에 남아있던 여자마저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태진이는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죠. 수감이 된 태진이에게 몇 번이고 면회 신청을 했지만 저에게 잔뜩 화가 났는지 단 한 번을 만나주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의 면회 신청은 계속 이어졌고, 그러다 어느 날 태진이가 저를 만나주는 날이 왔습니다. 야, 네가 날 만나주고 이게 웬일이냐? 태진이 너 이제 좀 사람 되는가 보다. 좋냐? 좋아? 네 손으로 복수해서 좋냐고. 너 어릴 때 일 때문에 이러는 거지? 재수없는 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아주 일어서지 못하게 밟아놔야 했어. 씨.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밟혀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이렇게 일어서서 너에게 한 방, 아니 몇 방은 먹였는데 너가 밟은 만큼 내가 복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발 남 탓 좀 하지 말자. 너 어렸을 때부터 분명 몇 번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갈림길이 있었어. 그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네가 나를 국선 변호인으로 처음 만났을 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쳤다면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 거야. 그러니 앞으로 있을 갈림길에서도 선택 좀 잘해라. 복수를 다한 김에 말하는 건데 제발 여기서 나올 때는 정신 좀 차려서 나와라. 또 인생 그따위로 살다 더 큰일 겪지 않게. 그렇게 저를 보고 씩씩거리고 있는 녀석을 두고 저는 면회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태진이를 만나기 이전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죠. 평생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수였는데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생각만큼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복수는 저와 맞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복수를 속죄하고자 현재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대신해 법정에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들께서는 복수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